순자야, 이제 끝이야. 요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일 거야. 지난달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어. 20년을 이웃으로 지내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고 자녀들이 모셔갔지. 요양원 가시기 전날 할머니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짙은 울림을 주었어. 정말 요양원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야 할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을까?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야. 나이가 되면 혼자 남게 될 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젊었을 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문제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고민이 돼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지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면 선택지가 제한적이야. 가족과 살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갈 것인가? 실제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80%는 자녀들에 의해 입소한다고 해. 대부분 자녀들의 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지. 하지만 그들 중 68%는 요양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 김옥순 할머니는 2년 전 남편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나오셨어. 밥 먹고 잠자고 TV 보는 게 전부야. 마치 감옥 같았어. 그녀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다. 또 다른 이웃인 최영순 할머니는 자녀와 함께 살다가 2년 만에 독립을 선택하셨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는 계속 고민했어.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금부터 내가 찾은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잠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고 시작할게. 나는 이순자, 올해 78세.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았어. 나도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요양원을 고민했어.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의 노후 생활을 180도 바꿔줄 이야기야. 우리가 믿어온 노년의 정답을 뒤집은 이야기야. 여러분도 나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기 바라. 남편이 떠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밤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실제로 제 친구 박영희 할머니는 혼자 사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3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 자녀들이 모시고 가셨죠. 그래서 저도 큰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떠세요? 사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와 기분이 좋았죠. 딸은 제가 좋아하는 국어국립병원에 다녀오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대화에 끼기도 힘들었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야 했죠.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명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가 오면 떡하고 과일을 다 차렸는데 나는 마치 공기 같은 존재여서 서로의 생활 패턴도 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를 듣고 싶었는데 어린 손주들이 자고 있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9시가 되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방에서 뒤척였죠.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집이지만 제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동네 김순옥 할머니는 아이 자녀들 집을 돌아가며 사신다고 합니다. 한 달은 큰딸, 한 달은 작은딸, 하지만 그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사만 다니는 것 같다. 내 삶은 어디에도 없어. 6개월이 지나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친구들을 데려와 공부한다고 거실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피곤했던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간단히방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가 계시니까 애들도 불편해하네. 그 한마디가 저를 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많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묘호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간병인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라. 제가 엄청난 금액을 들여 시도했던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 그리고 그 후에 발견한 놀라운 해결책까지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간병인 비용은 내년 평균 12%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곧 공개할 새로운 방법은 이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딸 집에서 나온 후 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영자 할머니도 간병인을 쓰고 계셨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첫 달 24시간 간병인 비용으로 4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은 매달 180만 원, 적금과 보험에서 받는 150만 원이었는데 간병인 비용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동네 요양보호사 협회에 문의해보니 주간 간병인을 쓰는 경우 월 280만 원, 야간만 쓰는 경우 320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죠. 첫 번째 간병인 진리숙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그만두셨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병인들이 육체적 부담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한 달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제가 원하는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요양보호사 박경일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병인도 사람인지라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특히 감이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야간에 너무 깊이 잠들어서 제가 화장실에 혼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7층에 사시는 간병자 할머니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간병인이 잠든 사이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결국 시술을 하고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죠. 비용도 큰 문제였습니다.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최옥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 연금으로는 택도 없지. 네 번째 간병인과 작별 인사를 할 때 문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요. 매달 지출되는 거의지 비용, 자주 바뀌는 간병인,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불편함. 저는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 선택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입소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바로 요양원에 찾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행복보훈이었죠. 입소 첫날 깔끔한 시설과 정성스러운 식사, 친절한 직원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옆방 할머니가 밤새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았는데 직원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요양원 이사장의 친척이었고 1년을 버텼지만 점점 우울증이 심해져 결국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62%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80%가 입소 전에는 우울증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10시 프로그램 참여, 모든 것이 정해진 뒤로였습니다. 참여하라고 강요받았고 거절하니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특별 키우라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욕 한 번에 3만 원, 야단 수능 한 번에 2만 원, 광고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죠. 그날 옆반의 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감소리가 울렸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방에는 창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삶의 공간이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제가 찾은 놀라운 해결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녀 의존도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제가 우연히 시장에서 발견한 이 방법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저는 요양원에 나왔습니다. 퇴소하는 날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국 돌아오시니까. 하지만 원장의 예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방법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시장에서 만난 박씨 부부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 박선철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고 아내 김미영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였죠. 처음에는 그저 시장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과일을 고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할머니. 월세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 이정숙 할머니가 젊은 부부와 함께 사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부부는 할머니의 식사와 일상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미영 씨,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매일 두 끼 식사만 챙겨주실 수 있나요? 대신 제가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로 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달 동안 서로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제안은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이렇습니다. 아침 8시, 미영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전 중에는 집 청소와 빨래를 합니다. 저녁 7시, 상철 씨가 퇴근길에 들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죠. 주말에는 삶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간병인 월 450만 원, 요양원 월 150만 원과 비교하면 50만 원은 정말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생활에 대한 부담도 적었죠. 할머니, 이거 이꼴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예요. 상철아, 이따 컴퓨터 좀 봐줄 수 있니? 또 이상하게 되었어.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떡볶이 어떠세요? 우리는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계약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물을 걱정하고 챙기는 사이가 되었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120명의 노인과 청년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비용은 평균 36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후의 생활 패턴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가끔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뒤화로 풀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모 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제 무릎에서 잠들 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12층의 정경숙 할머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계시는데 매달만 원으로 대학생 2명과 함께 지내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젊은이들과 살다 보니 치매 걱정도 없어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할머니,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낯선 사람과 산다는 게 무섭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케어를 잘해줄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저희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범위, 서로의 프라이버시 존중 등 모든 것을 문서화했죠. 둘째, 최소 한 달의 테스트 기간을 가지세요. 저희도 처음 한 달은 실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편했죠. 셋째, 제거가 중요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식의 동거가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휴머니타스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과 함께 살면서 월세를 면제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부디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끝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니까요. 여러분의 노후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노후 생활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평생 꿈꾸던 노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침 8시, 미영씨가 현관문을 열 때의 발소리가 이제는 우리 집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죠. 실제로 비용 절감 효과도 놀랐습니다. 이전 생활비는 간병인 비용 450만 원, 식비 80만 원, 공과금 30만 원으로 총 560만 원이었죠. 현재 생활비는 박씨 부고 지원 50만 원, 식비 40만 원, 공동분담 공과금 30만 원으로 총 120만 원입니다. 매달 340만 원을 절약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동네에서만 이미 5가구가 이런 방식으로 살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보기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미영씨는 알뜰 쇼핑의 달인이에요.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가 특이해요. 제가 고등어 조림제 드릴게요. 특히 좋은 점은 삶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했으니까요. 박씨 부부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오지 않습니다. 주말도 자유해요. 간병인과 함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로가 편합니다. 놀라운 것은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 우울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혈압약도 줄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원조회는 필수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같이 부부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녀들과의 상의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딸이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같이 부부를 더 믿는다고 해요. 셋째, 지산연락망을 구축하세요. 저는 이웃들과 같이 부부의 연락처를 공유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방식의 노후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방식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하며 배운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거인 선정의 기준입니다. 직원 부부가 좋습니다. 서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소 3개월 이상 알고 지낸 사이여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확실해야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 김옥순 할머니는 대학생과 함께 살지를 있다가 방학 때 고향에 가서 버려서 곤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식사 준비 시간과 메뉴 결정 방식, 청소권 이어주기, 공과금 분담 방식, 주말과 공휴일 규정,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과의 합의입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할 수 있습니다. 제 딸도 그랬죠. 엄마, 사귀다가면 어떡해요? 낯선 사람이랑 산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요양원 비용 2천만 원이면 3년에 살 수 있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자. 오히려 너희가 안심하고 직장 다닐 수 있잖아. 실제로 우리 아파트 이명숙 할머니의 경우 자녀들이 먼저 이런 동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간병인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은 함께 식사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불편한 점은 즉시 이야기합니다. 정조사에 참여하며 이해감을 형성합니다. 다섯 번째, 공식적인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의 실제 거주자 등록과 이웃들에게 상황 설명, 그리고 주치의에게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든든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시작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만 3가지 다른 형태의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이 맞지는 않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002호 82세 박경희 할머니입니다. 박 할머니는 간호대학생 2명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번갈아가며 야간 케어를 담당합니다. 이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절약할 수 있고 박 할머니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할머니는 건강관리나 생활 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동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7호
75세 취용자 할머니입니다. 시할머니는 신혼부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월 40만 원과 방 2개를 제공하고 재신부부는 할머니의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와줍니다. 기간식은 할머니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지위를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주택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할머니는 자녀들과의 거리가 아닌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협력적인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창의대고고 79세 김순옥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퇴직한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제공하고 그 부부는 할머니의 모든 생활을 도와줍니다. 금전적 거래는 없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정한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식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서로를 도와가며 지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동거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서로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805호 이명숙 할머니는 미혼 남성과 동거했으나 석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생활 패턴이 너무 달랐고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서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서로의 생활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패턴이 잘 맞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912호 정영숙 할머니입니다. 정 할머니는 워킹맘과 계약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약속된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쁜 사람과의 동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약속된 대로의 케어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아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금전적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거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생활을 지원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세대공존주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과 청년을 매칭해주고 월 30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동거 형태의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사 김태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분들의 빈집과 청년들의 주거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주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형태의 주거가 제공될 경우 노인과 청년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없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래된 앨범을 들춰보았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30년 전 딸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3년 전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사진.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혼자가 되니 매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어제는 다시 부부의 아기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나의 삶은 끝났구나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다니.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양원이 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와 같이 부부가 만들어온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노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미영 씨가 현관문을 열 때의 발소리, 잔철 씨가 퇴근길에 사오는 과일 향기, 아기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내일도 이렇게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항상 다음 전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라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화창하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